제65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국회가 본격적으로 예산국회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11월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예산과 주요 입법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야당과 합의해 나가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보도 발언 있겠습니다. 네, 11월 예산과 입법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저희 등기에 있는 백드롭을 바꿨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국회 이렇게 위에다 썼는데요. 돌아가신 김근태 의장께서 희망은 힘이 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망은 힘이 셉니다. 우리 국민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늘 하고 계시는데 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힘이 센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수단은 따뜻한 예산 그리고 든든한 입법이라고 하는 국회가 11월 달에 해야 될 책임을 다함으로써 이런 목표를 달성해 가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백드롭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시정연설을 통해 핵심 국정기조인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사람 중심 경제의 비전을 다시 한번 국민에게 제시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진정성이 짙게 배어있는 연설이었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 소리가 나는 만큼 이제 우리 국회가 정부와 함께 국민이 원하는 변화와 개혁의 세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국민의 물음에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과 입법으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국회의 의무이자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기국회의 금쪽 같은 시간이 40일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국회가 속도를 내서 입법과 예산으로 민생과 안보를 챙기고 국가개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입법 예산국회를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의를 바로잡고 사람 중심 경제를 뒷받침하는 종합처방국회로 명명합니다. 예산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자 지향하는 가치라면 입법은 불평등과 불공정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부정부패로부터 국가의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 시대적, 사회적 소명입니다. 국민을 위한 소명이 여당과 야당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내용과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 개헌이어야 한다고 역시 강조하셨습니다. 본격적인 국민 주권 시대를 맞아 국민들의 폭넓고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러한 국민 참여 개헌을 바탕으로 기본권 신장과 지방자치, 공권, 불평등 해소와 같은 시대 정신을 포괄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은 완결될 것입니다.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국회가 책임지고 함께 논의해 가자는 말씀도 야당께 드립니다. 입법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국가의 미래를 발전시키는 큰 그림을 통해 봐야 합니다. 각 당이 법안에 대해 다른 그림 찾기 하듯 차이점에 매달리기보다는 숨은 그림 찾기 하듯 국민의 뜻을 찾고 서로의 공통점을 찾는 지혜를 모은다면 여야가 상생하고 민의가 수렴되는 입법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생 법안은 물론이고 각 당의 중점 법안에 대해서도 대승적 자세로 입법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주당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대선 공통공약 입법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여야가 서로 약속한 사안입니다. 지난 8월 여야 원내대표는 대선 공통공약 62건 신속 처리를 합의했고 그에 따라 여야 정책위 의장들이 관련 실무회의를 가동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의장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런 합의를 확인했습니다. 그런 만큼 각 당 정책위 라인을 총가동하여 공통입법을 포함한 각 당의 관심 법안 등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조속히 허심탄회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공통 공약 입법화를 서둘러 이번 정기국회가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희망도 드리고 여야 협치의 새로운 길도 동시에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과 법안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현재 일부 경제 지표들이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상승세가 민생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산의 순조로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욱이 2018년 예산안은 경제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소중한 마중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당은 이번 예산안 처리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각오로 사람 중심, 민생 우선, 여야 상생의 3대 기조를 통해 예산 국회에 임할 것입니다. 그 첫째, 사람 중심의 예산 국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일자리와 가계소득의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사람 중심 지속 경제의 실현입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고용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 가처분 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었는데 이를 통해 한국형 고용안정 유연 모델이 확립되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당은 야당의 정치 공세성 예산 삭감 시도에 맞서서 일자리와 가계소득 예산을 잘 설득하고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민생 우선의 예산 국회를 달성해내겠습니다. 이번 예산 가운데 약 35%가 보건, 복지, 공공질서, 안전 부분에 투입됐는데 우려불급한 예산은 일부 조정하되 누락된 부분들이 없는지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2018년 예산안이 국민의 삶을 돌보는 민생 예산으로 자림할 수 있도록 종합적 사회복지망 구축, 안보 예산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여야 상생의 예산 국회를 구현해내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경우 청년 대책, 이정규직 문제,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 여야 공통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도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에 있어 여야 상생의 지혜가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국민 혈세로 마련된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수당적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건설적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호소합니다. 여당 역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입법 예산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민생과 개혁의 쇠물골을 틀 수 있도록 집권 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 역시 민심에 귀 기울이며 생산적 국회상을 구현해 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2017년 정기국회가 새로운 미래의 출발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이 상생과 협치의 지혜를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안봉근, 이재만 등 박근혜 정권 문고리 3인방이 상납받고 조윤선, 현기환 등이 나누어 가진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혈세로 조성되어 있는 소중한 국민들의 재산입니다. 국민의 삶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검은 돈으로 부동산 사고 용돈으로 나눠 쓰면서 호가 호위했던 이들 전부 단죄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3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이런 자들을 단죄하고 그 범죄 행위의 재발을 막는 것이 적폐 청산의 이유이고 본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영현 정책위의장 보도가 듣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 대책 가운데 첫 번째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한 당정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혁신창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 부활, 공로 창업투자 조합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상세한 내용은 오늘 정부의 확대 경제장관 회의 이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혁신성장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혁신성장 전략이 벤처 창업만을 지원하거나 한다거나 AI, 빅데이터 등 몇몇 첨단 기술과 산업만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과 경제 전반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더 나아가 사회 곳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혁신성장의 전략적 목표는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에서 혁신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양 기업은 있어도 사양 산업은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섬유산업, 의류산업을 사양 산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일본의 의류업체 유니클로는 발열 섬유를 활용하는 등 생산, 유통에서의 꾸준한 혁신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고 유니클로의 회장은 현재 일본 최고의 부자입니다. 사양산업과 첨단산업이 저부가가치 산업과 고부가치 산업이 사양산업과 첨단산업이 저부가가치 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센서 산업, 덴마크는 목재 산업 등 각국의 전통 산업을 기반으로 국가 혁신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농업부터 서비스업까지 모든 산업과 1인 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기업에서 새로운 활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혁신 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들의 공통점은 경제와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혁신 전략을 추진하며 인구 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등 사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산업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김대중 정부 시절 벤처 육성 정책을 통해 IMF로 침체되었던 경제와 사회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 전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저성장 양극화 등 사회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중관계 보고는 재개엔 봄날에 외교안보 북핵 문제엔 훈풍을 불어넣어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사드 보복으로 큰 피해를 입은 면세점과 화장품, 식품업계, 관광업계 등이 거는 기대가 남다를 것입니다.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는 동북아 평화 구축의 전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자 한중관계 복원을 넘어 새로운 상생과 조화를 찾아가는 진일보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등에서 이번 합의를 두고 굴욕했고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라며 정략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 국무부에서도 한중 관계 정상화에 대해 환영 성명을 낸 만큼 야당도 국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과 한중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9.3%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생활물가 안정 대책 중 하나로 포함되었던 방안을 이행한 것입니다. 전국 1,420만 가구의 겨울철 월 평균 요금이 월 7,500원 정도 감소하고 소비자 물가는 0.16%, 생산자 물가는 0.2%포인트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전망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변동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유가보다 요금을 낮게 받아서 2013년부터 미수금 회수를 위한 비용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가스요금 조정은 동전기를 앞두고 큰 폭의 요금 인하를 실시하였다는 점, 또 지난 10년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가스요금의 정상적인 수준으로 복귀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가스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들의 생활비를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먼저 박범근 수석부 대표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10월이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과거를 돌아보는 국회 활동이었다면 11월과 12월은 예산과 법안 심의로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와 국민의 삶을 살피는 미래를 만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제 대통령의 예산 시정연설 시작으로 429조 예산 국회가 스타트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14일 오전까지 심사를 마치고 14일 오후부터는 예결위 소위에서 본격 심사가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전부처 30% 예산 일괄 삭감과 신규 사업 전액 삭감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끼워 맞추려는 무리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액 일괄 감액, 전액 삭감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심사를 하자는 것은 새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게 방해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정부 예산을 마구 깎은 후에 본인 지역구 예산을 증액시키려는 의도라면 이것은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법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벗어나야 될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감은 보이콧, 인사청문회는 거부, 예산은 방해만 외치는 청개구리식 대응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 경제 성장에 코스피 2556 최고 신기록 경신, 한중관계 개선 등 호재를 만났을 때 입법과 예산으로 날개를 달아야 제2의 도약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성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대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알려진 것처럼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약 7,500개입니다. 각 상임위별로 심사율과 통과율을 높여서 11월 23일 본회의에서는 많은 민생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국회의장께서도 적극적인 법안 처리를 요청하셨고 그 처리 성과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하셨는데 모든 상임위와 의원들이 합격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국회에 매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치권의 복잡한 당내 사정과 이합집산이 예산 처리와 법안 통과를 발목 잡거나 국회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회 일정에만 집중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국정농단 세력은 나라 국간과 자기 주머니에 구분 없이 국고를 사금고처럼 사용한 흔적이 매일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매년 10억씩 모두 40억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받았고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돈이 개인의 재산 축적이나 생활자금으로 사용된 것인지 최순실에 전달되어서 의상실 자금으로 사용된 것인지 검찰 수사로 규명돼야 될 겁니다. 또 국정원 자금으로 지난 총선 당시 새누리당 진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여론조사 비용을 5억 원이나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박근혜 청와대 국정농단의 끝은 어디입니까? 국정원이 국가안보에 사용해야 될 돈을 특정 정당 선거 활동에 활용하였다고 하니 이것은 나라 안보는 뒷전이고 오직 친박 당선만을 획책한 엉터리 보수, 영혼 없는 보수의 민낯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는 안보를 떠들고 뒤에서는 안보 예산을 털어쓰고 있었다니 뻔뻔하고 호환 무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검찰은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자금 사용처와 불법 행위를 낱낱이 밝혀내고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윤우덕 예결위 간사 모두가 현안 발언 듣겠습니다. 예, 그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강조해서 다시 반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보도가 안 돼서 제가 절박하게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꼭 추가 취재해서 이에 따른 진실을 보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이름으로 잘못 보도된 황당추계, 국민부당 장기 황당추계는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합니다. 우리 기억에도 생생합니다. 공무원 17만 4천 명을 증원하면 370조가 든다는 추계가 국회 예산정책처의 이름으로 보도됐습니다. 사실은 황당 추계입니다. 왜? 여기에 기준치가 된 가정치는 잘못된 가정치를 사용했습니다. 첫째, 이분들이 퇴직 시 다 5급까지 진급을 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퇴직하신 분들의 그저 28%밖에는 5급까지 승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생활필수 현장 공무원을 지원하려고 하죠. 이분들이 5급까지 물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원이 5급까지 가시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재직 기간을 30년을 가정치를 두고 이 계산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2016년 퇴직자 38,398명 중 30년 이상 30년을 재직한 비율은 55%에 불과합니다. 잘못된 가정치가 더 있는데 이것까지만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단출된 황당한 추계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황당한 추계가 작성되고 예산정책처의 이름으로 국회 이름으로 언론에 보도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 예산정책처는 조사 분석 등의 요구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분석을 의뢰하면 그대로 규정에 맞춰서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은 예정처의 조사 분석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자기 입맛에 맞는 가정치 또는 전망치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추계를 산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30년 다 재직하는 걸로 해달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산출된 황당 추계가 우리 국회 예정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국회의장께 이렇게 바로잡아달라고 이것을 바로잡아달라고 공문으로 개선안을 만들어달라고 접수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자칫 국민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거나 국회의 국민 신뢰도가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러한 황당한 추계 자료가 대한민국 국회 이름으로 공개되고 보도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장님께서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국민적 혼란 방지와 국회 자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예산정책처의 추계 분석 업무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권유드리고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발 추가 취재해서 보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결 간사님 말씀 있으니까 좀 협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관섭 정개특위 간사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예, 이제 예산과 입법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집중할 시기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회 연설에서 국민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점을 언급하셨습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구성을 완료하고 중앙선관위와 개헌특위 자문위에 보고 전체회의 또 1, 2소위에서 이미 상정된 약 140여 개의 관련 법안들의 심사에 들어가서 10여 개의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국정감사도 거의 종료되는 시기인 만큼 다음 주에 간사단 회의를 통해서 남은 시기 연말까지의 운영 일정을 확정하고 또한 쟁점 법안에 대한 공청회, 각 소위에서의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각 당과 집단, 논의 주체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바람직한 시대적 개편 방향은 이미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입니다. 핵심은 정당의 득표수와 국회 의석수 간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보고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현행 소선구제에서 향후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라든가 도능 복합선거구제 도입 등의 검토 사항도 주요하게 거론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감대에 기초해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적극적인 정당, 집중적인 논의가 가능한 야당 간의 협치의 고리도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시민사회도 정치개혁, 선거구제도 개편 논의에 또 그 실천에 이미 전국기구를 발족하고 다양한 행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따뜻한 예산, 든든한 입법,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국회,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뜻과 촛불 민심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편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좀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 하시는데 자유한국당에서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이런 일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던 거고요. 마치 제가 보기에는 북한 조선노동당 당대에 보는 듯한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바로 그저께 화요일 날 우리 정책위 의장하고 저하고 몇 번 강조했던 게 그 본인들이 플래카드를 걸었던 내용 중에 특히 핵무기 관련 그 유엔 결의안에 대해서 그 정부의 기권안에서 비판을 했는데 그때 학생 부지가 없다고 제가 비판했는데 처리하겠습니다. 학생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또다시 그걸 반복하는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잘 아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은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소위 얘기해서 L-35 핵무기 전면 철폐를 한 단합된 행동은 이것은 일본의 전범 그 피해 국가라는 전범 국가라는 그 전범 국가의 면죄부를 주고 피해 국가라는 인식을 부착시켜서 아베 총리가 소위 보통 국가 군대를 갖고 전쟁할 수나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그 평화법 개헌과 평화법 개정과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가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찬성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찬성하신다면 당명을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자유일본당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L-19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결의안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은 이걸 지지한다면 전술핵 재배치 입장을 바꾸신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한반도에 안보를 위해서 미국이 전개하고 있는 전략자산, 예를 들면 핵항모, 핵잠수함, 그 다음에 핵 전략 폭격기 등의 한국 내 전개를 반대하는 것인지, 이 전체 한반도에 제공하는 해구산 전체를 사실상 거부하는 겁니다. 이 결의안에 찬성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미국과의 한미동맹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핵 전략자산 제공과 해구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인지, 이 세 가지에서 답을 하시고 이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해줘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학습 의지가 없는 건지 학습 능력이 없는 건지를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잘 안 나가겠고요. 15년 못하니까. 예,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기권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까마귀 고기 드신 것도 아니고 자꾸 잊어버리시는데. 그 다음에 이 홍종화 후보자에 대한 제가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종화 후보자는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벤처혁신, 그 다음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가장 적임자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종화 후보자의 재산증여 과정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비판이 있는데 다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에 띄어져 있는 이 절세 관련된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국세청이 이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국세청이 이것을 홍보하는 내용은 두 가지 입장입니다. 하나는
탈세나 탈루보다는 가급적 세금을 내라는 것이 성실 납세를 하라는 차원에서 그 내용을 절세를 홍보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일반인들은 그 법조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회계사나 어떤 그 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이 절세 방법을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나라 조세체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내는 방법에 있어서 본의 아니든 고의든 아니면 의도하지 않든 세금을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그 가이드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자의 그 증여세와 관련된 납부는 이 책의 내용대로 있었고, 그에 따른 그 관련된 회계 전문 변호사나 회계사의 조언을 받아서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실제로 홍준표 후보자가 낸 재산은 물려받은 재산은 37억 5,216만 원을 증여받았는데 낸 세금이 11억 1,579만 원을 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사실상 삼성의 그 기업 소위 후계자로서 지명됐던 이재용 부회장이 낸 세금은 단 16억에 불과합니다. 당시 이것을 비상장 주식을 주가 조작을 통해 주가를 이 편법으로 계산해서 60억으로 계산해서 16억만 냈지만 실제로 이 평가는 무려 4조 원 이상, 최소 4조 원 이상 되는 재산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낸 증여세가 16억에 불과한 겁니다. 저는 이번에 또 하나 희망은 받습니다. 많은 언론들과 대부분의 그동안 저는 일부 언론을 반대하는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언론과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야당들이 이 부회대물림에 대해서 이런 강한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있구나에 대해서 희망을 받습니다. 저는 차제에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증여 상속세에 대한 올리는 그 상속세를 정상화해서 잘못된 부회대물림을 바로잡고 또 법피세, 일종의 부자 증세 등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뜻을 모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지금 야당에서 공세가 많은데요. 사실관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승민 대표께서는 후보자 시절에 2억 원의 그 딸의 거액 예금이 발견됐는데 이것이 사실은 조부로부터 자신이 물려받은 것을 차명으로 딸에게 줬다고 해서 나중에 이거를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드러나지 않았으면 계속 은폐됐었던 내용이죠. 이런 경우는 성실납부세가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후보 굉장히 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안철수 후보께서도 고3 때 삼촌과 조부로부터 증여를 받으신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계약서를 맺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데, 제가 알기에 안철수 후보자는 강남구의 역삼동의 럭키 아파트의 어머니 집에 전세 들으셨는데 만약 전세 계약서 안 쓰셨다면 이건 증여에 해당됩니다. 관련된 혜택만큼의 증여세를 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전세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세무당국은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의 A와 B의 관계에 불과합니다.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부모님 전세자금 한다고 돈을 빌려드렸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털다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전세자금 빌려드리고 제가 채무 채권을 썼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혹시 문제가 될까봐. 근데 이자를 안 받았다고, 전세금에 대한 몇 년간 이자를 안 받았다고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저희 어머니한테 물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신 것처럼 가족 간에도 꼭 계약서 쓰시고 이자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세무당국이 권유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책동으로서 가배 행포를 막아내는데 앞장선 경제민주화 전도사였습니다. 국가발주사업의 중견중소기업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면세점 중소기업 진출, 중소기업 대출 시 은행의 연대보증요금 금지,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확대 등 재벌로부터 중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던 분입니다. 저는 이 분야말로 중소벤처기업부 초대장관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으면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 정책위원장을 하셨습니다.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로 활동하면서 대중들에게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친숙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19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4번으로 경제민주화의 전도사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셨습니다. 이후 4년간 최우수 의원으로서 활동을 해오셨고 어느 누구보다 경제민주화에 앞장서셨습니다. 지난 4년간 홍종학 후보자가 5개 국회특위, 8개 당특위, 6개 TF 활동 등을 통해 당에 헌신하였으며 정책 전문가로서 일하셨습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개혁 개혁 특위위원으로서 사회적 대태협을 이끌어내는 데서도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당의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당내 정책통으로서 누구보다 역량을 발휘했었고요. 특히 이 신혼부부들에게 집안채 정책을 추진하면서 젊은 분들에게 주거 문제 해결에서도 누구보다 앞장서 오신 분입니다. 홍종학 후보자는 새롭게 창설하는 중소대기업 상생회 생태계를 만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적임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묻지마식 구업제기를 저는 강력하게 문제제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일부에서는 뭐 정상적인 비판도 있겠지만 일부에는 과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례와 같이 재벌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기득권 차원에서의 조직적 반대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홍근 씨. 어제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현수막 반입과 관련해서 제가 짧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현수막을 3개나 몰래 반입해서 그것도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에 들고 시위를 하는 장면이 국민 앞에 연출됐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결코 그냥 이것을 하나의 해프닝으로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국회 사무처에 그 반입의 경위에 대해서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누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반입을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회 사무처에 CCTV를 통해서 그 반입 경위 또 누가 그것을 꺼내고 펼쳐들었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우선 요청을 했습니다. 엄연히 국회법과 또 그 규정에는 회의장에서의 이런 그 회의를 방해하는 그런 것을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본회의장과 상임위장에서 이 노트북에 자기의 주장을 담는 이런 어떤 피켓, 그거를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 묵인되어 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더구나 대통령 시정연설 중에 현수막을 펼쳐든 사례는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께 이 문제에서는 엄중하게 경고를 해야 될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회 윤리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국회 사무처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으로서는 우선 어제 현수막을 불법으로 반입하고 펼쳐든 의원들을 저희가 확인을 요청했고 그게 확인되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안봉근 이재만 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 정리해서 다시 한 구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삶이 어떻게 되든 말건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검은 돈으로 부동산 사고 용돈으로 나눠 쓴 것인지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될 것이며 이 과정의 불법에 대해서 분명히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